유튜브를 사랑하는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학재라고 합니다. KBS에서 코로나 뉴스를 맡고 있는데요. 자, 코로나가 우리 곁으로 온 지 벌써 10개월째가 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도 있고 변화도 있는데 코로나가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기도 하고 또 세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지, 자, 코로나를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취재하고 뉴스에서 보도를 한 이효연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효연 기자 먼저 자기소개를 잠깐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이효연이고요. 직업은 KBS 기자입니다. 맡고 있는 분야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출입하고 있고요. 올 한 해 이 코로나19 뉴스를 굉장히 많이 생산해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7살짜리 딸 엄마이기도 해서 올 한 해 굉장히 걱정스러우면서도 바쁜 그런 1년을 보내가지고 오늘 이 자리가 저에게는 굉장히 뜻깊습니다. 네, 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는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팬데믹 현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급속도로 퍼지는 그 특징, 이게 과연 뭘까요? 그거를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먼저 이 바이러스라는 개념을 알고 가셔야 돼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바이러스는 이 생물하고 무생물의 중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어있는 것도 아닌 그런 존재예요. 다만 숙주라고 하는데 어떤 인간의 몸에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증식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적인 존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게 생물도 아니고 무생물도 아니라는 것이, 근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많이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을 숙주를 이용해서 하는지 참 의아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사람 안에 들어오면 어떤 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 발병이 일어나는 거죠? 우선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제일 처음 느끼는 게 아파요. 몸이 굉장히 아파요. 왜 그러냐?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서는 이제 무생물 상태로 있다가 숙주 안에, 그러니까 숙주는 기생해서 살 수 있는 우리 몸입니다. 몸 안에 들어왔을 때부터 증식을 시작을 해서 끊임없이 복제를 해 가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사람의 몸을 망가뜨리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여러 가지 아프다라는 증상을 느끼는데 증상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열도 나고 기침도 나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다가 심하면은 이제 뭐 사망까지도 할 수 있는, 이제 그렇게 만드는 존재가 바이러스입니다. 네, 상당히 무서운 존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자, 코로나19라는 이름을 요즘에도 신문이나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연일 떠들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제 코로나19라는 이름이 생소하지 않게 됐는데, 이 19라는 표현 어떻게 먼저 생겨났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세요. 우선 이거 이름이 잘 들어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19예요. 뭐냐? 이 코로나가 라틴어로 왕관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돌기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왕관 모양으로 생긴 바이러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이게 처음으로 보고된 게 2019년이에요. 2019년에 나온 코로나 모양의 바이러스다라고 해서 코로나 19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이제 코비드 19이라고 부르고, 우리나라에선 처음에 이거를 어떻게 번역하느냐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19 하면은 왠지 어감이 좋지 않다라고 그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생각을 하셔서 코로나19 이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아, 네. 맨 처음에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코로나19라는 이름이 있기 전에는 우한폐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일부 또 신문에서나 또 일부 다른 단체들에서는 이거는 코로나19라고 명명하지 말고 우한폐렴이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한폐렴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죠? 네, 우한이 이렇게 중국에 있는 한 지역이에요. 이게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나름대로. 근데 상업도 완전 발전되어 있는 그러한 도시인데, 그 우한에 가면 수산시장이 있어요. 그런데 말이 수산시장이지 생선 종류만 이게 거래되는 게 아니라 야생동물도 많이 매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야생동물을 매매하는 그 상인들이 원인 모를 폐렴에 걸려서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병이지? 우리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신종 바이러스인데 우한에서 나타났다, 그래서 우한폐렴이다 이렇게 불렀던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지금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코로나19에 한번 감염이 되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게 어떤 증상이고, 그다음에 그 후유증은 어떤 건지 이게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그거는 어떤 식으로 패턴화돼서 나오고 있는지 한번 알려주시죠. 이 코로나19는 이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예요. 호흡기가 숨을 쉬는 기관 있잖아요. 코나 목, 입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호흡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게 되면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증상이
독감,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같은 독감이에요. 감기랑 독감은 좀 다르거든요. 독감에 걸리면 걸려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정말 온몸이 이렇게 두드러 맞은 것처럼 아파요. 그리고 열도 많이 나고 인후통도 심하고 목도 많이 아프고 그런 독감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다른 특징이 있다면 나중에 이게 폐렴을 일으키죠. 그래서 독감과 폐렴의 증상을 나타내는 게 이게 코로나19의 특징이고 이 폐에 염증이 심해지면 아주 나중에는 사망까지 갈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그 지금 이제 이게 아직까지 규명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게 후유증이 다 낫고 난 다음에도 어떤 후유증이 발생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더 무서운 병, 신종병이라고 맞습니다. 얘기를 하는데요. 예, 예. 최근까지 보고되고 있는 새로운 그 후유증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극복하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이런 후유증을 겪었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들이 무기력증이라든지 완치 판정을 받고 난 이후에도 근육통이라든지 그리고 사실은 신경계를 자극했을 경우에는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불안정하고 힘들고 우울증, 그다음에 머리가 빠진다든지 이런 후유증도 지속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젊은 애들이나 아니면 또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노인들만 걸리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단순히 젊은 층들이 이거는 감기 정도로 하고 낫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어떤 후유증이 나타날지는 아직까지 보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전문가들은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또 이 궁금한 게요. 네. 이게 보통 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라고 얘기했는데 난 증상이 없었는데?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증상이 없이도 될 수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더 위험한 건가요? 아니면 괜찮은 건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도 코로나19를 이게 고약한 바이러스다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감염이 됐는데 증상이 없어. 말짱해, 건강해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주로 젊은 층이에요. 70% 정도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킬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증상이 없는 사람인데 이게 코로나19 확진자라고 해서 격리시킬 수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을 막 감염시키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특히 젊은이들도 그래서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되고 손을 씻어야 되고 방역수칙 지켜야 되고 이런 점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19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 다 한결같이 똑같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치료제도 빨리 나와야 된다, 백신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다 많이 하고 있고 이 백신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우리 이효연 기자가 볼 때는 백신 언제쯤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사실 그거는 잘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코로나19가 정식이 되려면 무조건 백신이 나와야 돼요. 백신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 불특정 다수가 맞아야지 접종을 해서 면역력을 가져야지만 이 전 국민이 면역력이 형성이 됐을 때 이 코로나19가 종식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백신이 언제 나오느냐라고 묻는다면 보통 일반적인 백신은 개발하는데 5년에서 8년까지도 걸린대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 제약회사와 전문가들이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 말쯤이면 2021년 하반기쯤이면 국내에서도 백신을 접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세계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지금 백신을 서로 만들겠다. 네, 맞습니다. 내가 먼저 선점을 하겠다. 이런 그 각축전을 벌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또 푸틴 대통령이 뭐 스푸트니크 V라고 해서 우리가 세계 최초로 백신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건 되게 안전하다. 이래서 푸틴 대통령이 자신의 딸에게도 맞히는 것을 또 언론에 홍보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발표도 했었는데 네. 자, 이거 안전성 문제는 어떻게 되고 언뜻 듣기로 1상, 2상, 3상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또 맨날 뉴스에서는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 1상, 2상, 3상이라고 하는 거는 뭐고 그런 임상 실험은 어떻게 해서 이 백신의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건지. 러시아가요. 이 코로나19에 있어서만큼은 백신을 세계 최초로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이런 좀 강박관념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집에 자녀가 계시잖아요. 네. 만약에 러시아에서 처음 만든 이 백신 가져오면 맞추실 의향이 있어요? 절대로 저는 안 맞힐 겁니다. 러시아 맞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얘기하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저도 제 딸한테 못 맞힐 것 같아요. 네. 이 백신이 2개월 만에 나온 백신이에요. 왜 2개월 만에 나왔냐? 임상 3상까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임상이라는 게 실제로 어떤 약을 만들었으면 사람들한테 한번 직접 주어보고 주사를 놔주고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차례를 한다 그래서 1상, 2상, 3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점점 1상은 작은 수, 2상은 조금 더 많은 수, 3상은 10,000명 이상의 아주 많은 수 이렇게 시험을 해봐야 되는데 이 러시아에서 최초로 나온 스푸트니크 V라는 이 백신은 2상까지만 해서 네. 사실상 WHO에서 이게 세계 최초의 바이러스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백신은 아니다. WHO에서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맞습니다.